자, 이번 시간에는 회수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 절차나 방법을 기술해 놓은 회수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회습에서는 꼭 이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는 자진 회수가 있고 강제 회수가 있고, 하기 전에 또 우리가 모의 회수를 해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부적합품의 원인을 규명한다든가 확인을 위해서 제품별 생산 장소, 일시 제조 라인 등 해당 시설 내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 보관하고, 제품 추적을 위한 코드의 표시 또는 로트 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 방법을 광고를 해서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 회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회수 기준서에도 있지만 별도로 폼을 전부 다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회수 프로그램은 선행요건 관리에 이제 해당이 되어지는데, 여기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기준이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회수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죠. 즉 완제품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 회수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가품질 검사 주기에 따라서 완제품 검사의 성적서를 확인을 하는데, 사내 규격 항목은 자가품질 검사 주기와 일치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사내 규격을 보통 자가품질 검사보다 조금 더 강화시켜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자가품질 검사 주기보다도 더 늦춰버리면은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자가품질 검사를 해라 했는데, 우리는 두 달에 한 번 하겠다면 이거는 이 법을 벗어난 것이 되고 더 뭐라 그럴까요, 루즈하다 그럴까요, 느슨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대로 안 되고, 조금 더 법적 기준보다도 더 강화시켜서 사내 규격을 일반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법적인 기준하고 같게끔 만들게 되죠. 자체적으로 검사 주기를 설정을 하는데, 사내 규격의 경우 적절한 회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 여부. 만약에 너무 막 강화시켜가지고 회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가서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운영하지도 못하게 막 강화를 시켜놓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절한 회수 프로그램을 만드는가에 대한 여부도 봐야 되고,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비상 연락망, 회수가 되면 들어와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빨리 회수를 하라. 만약에 내가 생산을 해서, 우리 회사가 생산을 해서 소비자한테 스크램이 들어왔어요. 어떤 뭐 제품이 액상 제품인데 부풀어 있다, 이물질이 발생을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회사로 직접 한다든가, 물론 거래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생산 제조사로 옵니다.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본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곳에 대한 비상연락을 취해야 되겠죠. 빨리 회수를 시키라고. 어디로 납품을 했는가, 어디로 소비를 시켰는가 알아야 되니까죠. 그 다음에 제품의 추적 방법 또는 절차, 기준, 로트 관리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거는 시각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위의 식품 회수 집침에 대한 전문을 참조를 하는데, 회수 관리 계획은 이렇게 회수 관리를 위한 관리, 회수 관리를 위한 관리를 제조일자, 유통기한, 로또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일지에 생산된 제품의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제품 거래 기록서에 출고되는 제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제조하는데,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기록해서 회수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그런 어떤 회수 관리를 위한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보통 보면은 로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수를 해야 된다면은 그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 회수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회수팀장에게 통보를 하고, 회수팀장은 회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수 계획을 수립을 하고, 회수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나 회수 실시 방법을 수립을 하고, 회수 공표문이나 회수 문안 및 공표 방법을 결정을 하고, 회수 처리 기간 및 방법을 결정을 하고, 생산량이나 출고량, 재고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업체는
대리점이나 유통점의 판매점 같은 데 그죠? 이런 데의 팩스 및 유선을 통한 해수문을 통보를 하고 제품 해수를 실시하고 해수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해수 제품의 발생 원인을 분석을 하고 개선 조치를 작성한 후에 관리한다. 이런 해수 관리 계획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해수 관리 절차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수 관리 절차는 해수 관리를 위해서 로또 관리를 하게 되겠죠.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적 관리는 생산 일지에 생산된 제품의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제품 거래 기록소에 출고되는 제품의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하고, 먼저 100kg 출고할 때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를 경우에 각각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기록해서 회수가 가능하도록, 어쨌거나 회수가 가능하도록만 관리를 하면 된다, 회사에서는. 그리고 회수가 발생했을 때 절차는 이 기준 규격 부적합 원료가 있는지, 또 부적합한 제품이 있는지에 대한 발생 보고를 이제 받게 되면은 회수 상황 보고를 이제 그 해수팀장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수팀장은 대표자와 이제 회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표자 부재 시 해수팀장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역할별로 계획 수립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위의 요소에 대한 로또 분석을 통해서 회수량을 결정을 한다. 이제 품질팀장이나 뭐 해수팀장일 수도 있겠고, 회수 실시 방법을 수립을 하고 회수 공표문이나 회수 문안 공포 방법을 결정하고 회수 처리 기간 및 방법을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회수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기준 규격에 저하되지 않는 물질이 그것에 들어갔다는 것을 자사에서 모르고, 만약에 어떤 행정기관 같은 경우 관리관청에서 랜덤하게 임의로 가져갔는데 거기에서 뭐 방사선을 조사시키는 어떤 당근과 같은 것들이 나왔다, 망고 추출물 같은 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통보를 받으면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해수팀장은 해수 처리 기간의 방법 결정이라도 그 상위 기관의 행정관청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을 확인을 해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해당 업체의 팩스나 유신 통한, 좀 전에 말씀드린 똑같아요. 그래서 전 사원에게 어떤 역할을 해라, 뭐 회사 상황 통보 및 재고를 확인해라, 그다음 제품을 회수를 실시하고 영업이나 물류팀이 가동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제품 회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 회수 제품 발생 원인 분석하고 개선 조치 작성 후에 관리해라. 이게 조금 전에 그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거와 거의 그겁니다. 그건데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다기보다도 좀 할자 좀 크게 해서 적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수 안내문은요, 여기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근거해서 어떤 모의 회수도 회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수 사유, 생산량, 판매량, 회수량, 향후 조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회수 안내문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73조 규정에 따라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표 명령을 받아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회수하는 제품, 예를 들어서 뭐를 할까요? 오뚜기 식품에 뭐 컵밥, 뭐 무슨 해물컵밥이라는 해물컵밥 생산 공장은 오뚜기 뭐 제1공장, 제2공장, 뭐 평택에 있는 제2공장에 이렇게 할 거고, 주소죠. 여기 이제 영업자 주소는 그 원래 영업자가 1공장, 2공장이 있어도 영업자 주소로 되어 있는 거 하고, 유통기한 적어주고, 회수는 왜 하는가, 뭐 어떤 뭐 벤즈필름이 기준치상 나왔다. 회수 방법은 뭐 자사로 보낸다든가, 뭐 대리점이라든가 판매처에다가 보내주라. 회수 영업자는 누구누구 어디로 가라, 연락처. 이렇게 해서 회수 안내문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뭐 일간지에 공고를 하든지 SNS에 공고를 하든지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썹을 이제 적용하는 순서도 좀 전에까지 그 해수에 대한 것까지는 전부 본가면은 선행요건을 실시하기 위해서 선행요건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요건을 다 구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썹에 다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제조가공업, 식품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첨가물 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제조,
집단급식소, 식품적계급, 도시락 제조 가공업, 운반급식도 포함을 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나 적석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소분업, 축산물 작업장, 업소농장 이렇게 해썹을 적용을 이런 업체가 대상으로 돼서 적용을 하는데 해썹 적용하는 순서도는 이게 뭐 5원칙 12 절차, 뭐 7원칙 12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해썹을 적용하려면 선행 요건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은 해썹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썹팀을 구성해 해썹팀장이 누구, 그 다음에 뭐 해썹팀원이 누구이고 생산팀장, 생산팀원, 관리팀원, 포장팀장 뭐 다 이렇게 해썹팀에 구성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이 해썹팀은 규모의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장 혼자서 할 수도 있겠고 10명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다. 분말 제품, 공유 가공품에 미숫가루를 만든다면은 그 미숫가루 만드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뭐 이 제품은 뭐 전 연령층에서 뭐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곡류를 여러 가지 뭐 10가지 곡식을 넣어서 볶음 후에 분쇄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제품 설명을 이거는 품목 재료 신고를 할 적에 제품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올려둡니다. 요거 하고 사용 용도를 확인합니다.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먹는 것인지 바르는 것인지 주로 우리는 먹는 거니까 이제 먹게 되겠고 액상 제품, 뭐 분말 제품, 한 제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료가 들어오고 부원료가 있고 부재료가 있으면은 원료가 좀 뭐 어떤 원료가 들어오고 부재료 같이 혼합을 하게 되겠죠. 부원료로 혼합을 뭐 첨가물도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향신료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혼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반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물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액체 물질 같은 게 들어가게 되고 반죽해서 모양을 만든다면 성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성형을 하고 성형을 해가지고 국수를 만드는 경우라면 국수가 성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익히는 정숙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 건조를 시키고 건조시키는 것이 건조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내포장을 하게 될 때 포장할 때에 부재료인 그 내포장재와 같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상자 포장을 하고 박스 포장을 하는 이런 공정 흐름도를 쭉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도식으로 이렇게 엑셀으로 도식으로 그려놓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하게 되겠죠. 밀가루를 뭐 했는데 처음에 품질 확인을 위해서 D페이지 나옵니다만 화학적인 거는 성적표로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국수를 만들 때에 국수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지 않는가 국수를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끓일 때의 그 온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성형을 해가지고 익힐 적에 온도를 낮게 한 다음에 그 자체에 어떤 그 뭐 미생물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그 다음 건조하는 공정에 있어 가지고 이 건조의 어떤 그 건조할 때 수분 활성도라든가 수분 함유량과 같은 것들이 적을 경우에 이제 낮아야 되는데 그게 높다면 곰팡이 같은 게 생기고 미생물이 번식하겠죠. 그런 어떤 잠재적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하고 C, 케미칼, 바이올로지칼, 피지칼 이런 것들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 화학적인 이해, 물리적인 이해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관리점, 그 중에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거는 코덱스에 쌓여 결정도를 줘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간단하게 조금 발췌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고 각 중요 관리점별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온도를 건조를 할 적에 수분 함유량이 이제 14% 이하가 나오려면은 건조 온도를 만약에 70도씨에서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뭐 1분이다,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15분이다 이렇게 그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기준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험 결과치를 보고 70도씨에서 1시간 만약에 그 건조를 했을 때에는 미생물이 안 나왔는데 70도씨에서 만약에 50분을 건조를 했을 때 수분 활성도가 낮아져서 결국 미생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조치를 하고 검정 그 다음 문서화 및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해가 이렇게 해석을 적용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위에 요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해잘드 어널리시스라고 위의 요소를 분석한 해잘드가 위의 요소죠. 어널리시스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B, C, P로 나누게 되는데 B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 제품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 미생물, 부패 미생물, 일반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혐오,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B에 해당이 되어지고 케미칼은 화학적인 위해 요소입니다. 제품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금속, 농약, 항생물질, 항균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식품 첨가물이나 등의 화학적인 물질이 요거는 주로 문서로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했는 납품업체, 우리 원료를 공급해주는 업체에서 이런 화학적인 위해 요소에 대한 것들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시험 결과 성적서 같은 걸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하면 되고 그게 안 들어오면 실제 이 회사에서 이제 생산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피지컬 해자알드는 물리적인 위해 요소인데 제품에 있는데 있고 그 인체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인자 중에서 돌 조각이라든가 유리 조각, 플라스틱 조각, 쇠 조각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겠고 이 하는 것들이 어떤 그 회사의 건데 분말 원료를 아미노산 같은 뭐 등을 이제 쓰는 아미노산 분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인 게 있다면은 이 생물학적인 것은 대장균군, 스테필로코커스 오레오스, 보통 황색 포도상구균에 대한 거, 살모넬라 SPCPP, 바셀러스 오레오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크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진균류, 곰팡이라든가 혐오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발생 원인이 이제 그 첫째는 그 원료 자체에서 오염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요거는 시험 성적표를 일단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라든가 협력업체가 생산관리라든가 보관관리가 잘 안 됨으로 해서 교차 오염이라든가 또 정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균들이.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운반하는 데 있어서 차량을 제대로 어떤 그 관리가 안 되고 온다든가 포장재가 훼손됐다든가 하면 또 교차 오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위해 평가를 할 적에 대장균은 요거는 이제 코덱스에서 주는 건데 대장균과 같은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1로 보고 심각하다고 볼 때 심각성은 2로 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을 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스테필로코커스 오레오스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이건 보통 우리가 뭐 황포라고 얘기하는데 황색으로 나타나는 포도 모양으로 알면입니다. 포도알 균 이렇게 되는데 이 심각성은 1이 되고 이건 무슨 말이고 열에 의해서 빨리 사면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죠. 심각성 발생 가능성이 1이 되니까 종합평가가 1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 끓이기만 해도 3일 시킬 수가 있고 설령 이게 먹었다 하더라도 이 황포에 대한 것들은 그 적절한 어떤 절여를 함으로 해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뭐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살모넬라는 심각성은 2고 발생 가능성은 1입니다. 그래서 요 곱하기 1 하면 2가 되고 바셀러스도 이건 심각성은 1인데 발생이 좀 자주 된다. 이렇게 해서 2가 되고 그래서 2입니다. 근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심각성이 3이에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3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집중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빨간 거. 장출혈성 대장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입고 검사 기준을 준수를 해서 이 들어왔을 때에 시험 성적표 확인도 하고 원료라든가 차량을 유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인 시험 성적표를 받고 확인을 하고 건조한다든가 공정관리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 같은 경우 분말 원료이기 때문에 건조 공정에서 실제적으로 미생물이 번식 안 하도록 CCB를 잡아두기 때문에 건조 공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원료 자체가 오염이 됐다면은 이건 시험 성적표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중금속, 납이나 카드뮴, 잔류농약, 타르 색소, 허용의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은 협력업체 관리가 잘못돼서 기준 규격이 초과한 초과 사용에 의한 오염이나 협력업체 생산 관리 및 보관 관리 부족에 의한 잔류 및 오염을
이렇게 발생 원인으로 보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심각성, 뭐 중금속, 잔류농약, 타르색소 같은 게 심각성이 높은 데에 비해서 발생 가능성이 좀 낮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종합평가가 요 곱하기라는 게 2점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입고 검사를 잘 지키고 원료 차량에 대한 유관 검사 같은 걸 하고 주기적인 시험 성적표를 수령한다든가 확인해서 케미칼에 대한 것은 이 생물학적인 것은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생산업체에서는 이 같은 경우는 그 납품업체에 대해서 시험 성적표를 받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좀 안 쓴다고 볼 수가 있겠고,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연질 인물이 있고 경질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또 금속 조각이 있겠죠. 금속 조각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속 검출기와 같은 것들을 놔두게 됩니다. 회사에서. 여기 보면은 협력업체 생산관리 및 보관관리 등 제조 설비나 작업자 관리 위협으로 이물이 혼입이 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운반할 적에 차량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함으로 해서 혼입이 될 수가 있는데, 심각성이나 발생 가능성, 심각성은 1인데 발생은 자주 될 수 있다 해서 2가 되고, 돌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심각한데 발생은 좀 적기 때문에 2가 되고, 이렇게 곱하기 하니까. 금속 조각은 심각성이 있습니다. 근데 발생 가능성은 1이 되니까 곱하기 하면 3이 됩니다. 3 이상 되는 거는 전부 다 심각하다고 이제 보고 빨갛게로 놔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 했을 때에, 입고 검사를 기준을 준수를 하고 원료나 차량 유관 검사 등을 해서 입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위생관리, 제조설비관리, 여과 공정을 준수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 요소를 합니다. 이게 잘라둔 건데 이게 원료에 대한 것들입니다. 분말 원료에 대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이 중요관리점 CCP 결정하는 게 뒤에도 나옵니다만, 또 공정 단계가 원료 입고에서부터 시작해 입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측량을 하겠죠. 무게를 달 테고, 그 다음에 이걸 혼합을 할 테고, 혼합했는 것을 또 이제 이제 혼합하고 섞고 난 다음에 물을 넣는다든가 다른 어떤 액체를 넣어 반죽을 한다든가, 반죽을 안 하면은 또 혼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뭐 균질을 시키는 그런 공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공정에 따라서 위의 요소가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위에 분석해가지고 요 CCP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을 CCP에 작성을 하는데, 질문을 던져요. 공정 입고 단계에서 위의 요소가 만약에 뭐 이렇게 과학적인 거 물리적인 게 이렇게 있다면은 이 질문이 예 아니요에 따라 가지고 CP나 크리티컬 폰트 한 개의 기준으로 잡느냐 아니면 중요 관리점으로 잡느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면은 좀 더 나을 거예요. 여기 이 CCP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해 요소 분석에 대한 위해 평가 결과를 중요 위해점으로 선정된 위해 요소에 대해 적용을 한다. 이래 돼 있어. 3점에서 아까 3점 나왔는 거 있잖아, 그죠? 그 뭐 예를 들어서 황토는 아니고 병원성 대장균과 그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이런 것들은 3점 이상이 됩니다. 금속도 마찬가지고. 그 질문을 던져요. 확인된 위해가 만약에 생물학적 위해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행위생관리에서 규정이 있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화학적인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확인된 위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건에서 뭐 입고 할 때 이런 걸 한다든가 하면은 예 하면은 이런 CP를 들어가면 되고, 그를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다시 질문 2를 던지게 됩니다. 그 모든 단계에서 확인된 위해에 대한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 없으니까 이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가 이 공정에서 안전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까? 하면 예 하면은 CP가 되어지고, 아니요 하면은 이제 또 내려가고, 이공 발생 가능성 위해를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면은 예 하면 CP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아니요 하면은 확인된 위해 오염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가 아니면 허용할 수 있는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는가, 아니요 하면 CP를 잡고 예 하면 또 넘어갑니다. 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고, 확인된 위해를 제거하거나 그 발생을 허용 수준 이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이후의 공정이 있는가, 아니요 CP로 이제 아니요 해가지고 여기 CCP로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감소시킬 수 없는 공정이 없다면 요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고, 만약에 또 있다면 그대로 이해하고 또 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위해가 없을 수 있다면은 이제 여기 이 CCP로 되는 것이죠. 좀 설명이 조금 약간 어설프긴 한데 어쨌거나 이러한 상태로 해가지고 그 CCP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이후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 CCP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CCP가 10개, 뭐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 집단 급식, 학교 급식은 11개가 뭐 12개인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번에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되어지는데, 그럼 학교급식법이 언제 공포가 되었냐면은 1981년 9월 8일에 대통령령으로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서 시행령이고, 학교급식법으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된 이제 1월 29일 날 되어지고, 그다음에 개정은 2003년부터 이제 법률로 정해져가 쭉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2020년 1월 29일까지 이제 개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총칙은 학교급식을 왜 만들었냐 했을 때,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 해서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1981년 같으면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같아요.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 목적을 이렇게 두고, 대통령령으로서는 이제 이 대통령령은 학교급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고, 시행 규칙은 학교급식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총칙으로 둘 때 목적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식 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의 심신 발달과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겁니다. 정의는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는 그죠? 용어의 정의 학교 급식이라면은 제1조 이제 1조가 목적이었고 제2조는 정의가 나오는데, 그 1조 그 학교 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4조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학교 급식 공급업자라고 하면은 학교의 장과 계약을 하고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생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우홈이라든가 뭐 옛날에 CJ는 학교 급식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뭐 현대 그린푸드라든가 학교 급식을 공급하는 데가 많잖아요. 특히 또 풀무원에는 푸드머스와라는 곳에서 많이 합니다.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 운영비, 급식 시설이라든가 설비비 등을 이제 말하는 것한데가, 이 학교 급식법에서 1조는 목적이라면 2조의 정의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임무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培养하고 전통 식문화의 개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임무를 법으로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학교 급식 대상은 학교 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을 해놨는데, 유아교육법도 여기 또 들어가게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유치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유치원은 또 뭐 학교 급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30명, 뭐 50명 이래 되면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초중등 교육법에서 해당되는 학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이나 산업재 부설 중고등학교도 해당이 되고, 또 뭐 대안학교도 해당이 되고,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같은 곳이 전부 학교 급식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의 시설이나 설비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설비와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뭐 중앙급식센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뭐 다시 그 만들어서 그 옆에서 인접해서 배송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뜻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초중고등학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또 다른 지번이 털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학교급식 뭐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1의 규정에 따라서 시설 설비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하고 있으니까 이 시행령을 보면은 전부 이 종류는 어떤 거, 뭐 치방기가 있어야 된다, 세미기가 있어야 된다, 또 뭐 어떤 보관시설이어야 된다, 창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시설 같은 거, 그죠? 냉장, 냉동 시설.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탈피기, 세미기, 치방기, 또 아니면은 뭡니까, 뭐 조리 그 어떤 거 조리 기구와 같은 그런 설비 같은 거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을 제정한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을 거죠. 이거는 학교급식법 제1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썹이라는 게 지난번까지 제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고 바꿨어요. 그럼 왜냐하면은 이 해썹이 식품도 들어가고 축산물을 포함을 하면서 식품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고 해서 해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위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프로세스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라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경우에는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더라. 그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더라. 라는 설명을 제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쪽지로 제출을 해주시고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제가 추석 연휴 때에 휴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강이 12월 10일 날로 학교에서 지정 보강을 해뒀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시험 치는 기간이 17일로 늦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이 보강을 당겨서 하겠는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이 학교급식법이니까 여기에 따르는 제가 뭐 문제라든가 위생사 문제 풀이를 할 적에 올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블랙보드에 올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에 대한 사항, 그 보강에 대한 사항은 제가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지사항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